만약 우리가 꿈을 단순한 영감으로 보지 않는다면 남는 설명은 우리가 스스로 그 꿈의 시인이라는 것이다. 꿈의 환상성과 아름다움이 우리를 주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능력을 스스로에게 기꺼이 인정해야 한다. 꿈속에서 우리는 극적으로 전개되는 사건들의 한가운데에 서 있으며 따라서 모든 꿈은 자아의 극적인 분열로 불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꿈속에서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본질적으로 독백일 뿐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단지 꿈의 무대 위에서 배우이자 관객일 뿐만 아니라 무대 그 자체에도 우리 존재의 일부가 흘러들어가 있다. 마치 서정 시인이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잉크를 뽑아내어 자연을 다시 칠해내듯이 꿈꾸는 자 역시 그러하다. 시인은 단지 하나의 환영을 산출할 뿐이다. 즉, 이미 주어진 대상을 변형할 뿐이다. 그러나 꿈꾸는 자는 온 무대를 자기 안에서부터 구성해내며 하나의 환각을 산출한다. 이 꿈의 무대는 그의 기분을 반영한다. 그 기분이 낮 동안의 삶의 흔적일 수도 있고 꿈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 꿈은 우리의 기분에 놀랍도록 알맞게 풍경을 눈앞에 불러오며 가장 미묘한 감정의 뉘앙스마저 섬세하게 상징화한다. 왜냐하면 수면 상태에서 감정은 억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발현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깨어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억눌려 있다. 이 주체의 통일성이 해체되고 내적 과정이 바깥으로 옮겨지는 일은 그것이 의식에 의해 내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식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이러한 과정들이 의식과 맺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오직 두 가지 종류일 수 있다.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신체의 변화 가운데 일부는 의식의 통제 아래 있다. 그러나 심장 박동, 혈액순환, 소화, 동화, 배설과 같은 생리적 과정들은 의식으로부터 독립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들이 불러일으키는 감각들은 꿈속에서 외부로 투사되어 꿈의 영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만약 주체가 꿈속에서 여러 인물로 분열된다면 그것은 신체적 변화가 원인일 경우 임의적 운동과 비자발적 운동의 경계선이 바로 그 분열의 단면이 될 것이다. 잠 속에서는 임의적 움직임은 사라지고 무의식적 반사 운동만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는 깨어있을 때의 척도를 꿈에까지 들여오는 듯하다. 정신적 과정과 관련하여 생리학은 모든 생각이 완성된 결과로만 의식에 들어오고 그 발생 과정은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친다. 또한 모든 감각, 모든 감정은 일정한 자극의 강도에 이르러야만 의식적으로 경험되며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 속에 머무른다고 말한다. 의식적 사고와 감각, 감정 사이의 이 경계선을 심리생리적 문턱이라고 부른다. 충분한 자극 강도를 넘어 이 문턱을 초과한 내적 과정은 의식으로 드러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어둠 속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꿈속에서 주체가 여러 인물로 분열된다면 그것이 심리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분열의 단면은 바로 이 심리생리적 문턱일 것이다. 이로부터 드러나는 것은 임의적이고 의식적인 것을 비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것으로부터 갈라놓는 심리생리적 문턱 없이는 자아의 극적인 분열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디서든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존재하며 주체가 여러 인물로 갈라지는 것은 언제나 이 심리생리적 문턱의 단면을 따라 일어난다. 이 극적인 분열은 때로 깨어있는 동안에도 발생한다. 예컨대 무의식에서 올라온 환각이 감각적 의식에 섞여 들어올 때 그렇다. 그러나 꿈, 몽유병,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황홀경 상태에서는 외적인, 감각적인 의식이 물러나고 내적인 각성과 의식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러나 이 또한 무한하지 않으며 다시 무의식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분열을 성립시키는 두 요소, 곧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는 심리생리적 문턱은 여기에서도 주어져 있는 것이다. 수면은 깨어있을 때의 감각 문턱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옮겨놓는다. 분열이 바로 이 문턱의 단면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통찰을 얻을 때에만 우리는 꿈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무의식의 영역은 자주 미신적인 덤불로 뒤엉켜 있어 주체가 여러 인물로 갈라지는 현상이 실제로 여러 주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혼동되곤 하므로 이 문제를 좀 더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잠들어 있을 때 외적 혹은 내적 자극으로 인해 꿈의 의식의 감각이 주어지지만 그 감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알지 못할 때, 다시 말해 무의식에서 비롯된 것일 때, 이는 언제나 그러한 감각의 극적 연출을 불러온다. 이 점은 프라이어가 행한 인위적 꿈 유발 실험에서 매우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잠자는 이의 얼굴에 고운 물방울을 뿌렸을 때 그 사람은 꿈속에서 부디 마찰을 타라 비가 억수같이 오지 않느냐 라고 말했다. 얼굴에 바람을 불어넣자 그는 바람 때문에 괴롭다며 창문을 닫으라고 했고, 귀 옆에서 방울을 울리자 그는 당신은 지금 모든 유리를 깨뜨리고 있어 라고 외쳤다. 이처럼 극적 연출과 더불어 나타나는 자아의 분열은 감각이 신체 내부에서 발생할 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특히 병적인 내적 상태가 그 계기가 된다. 내부 장기가 건강할 때는 그 기능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져 우리는 그것을 감각하지 못한다. 정상적인 사람은 깨어있을 때 심장, 이, 내장이 어디 있는지를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병적으로 손상되면 그 기능이 감각되고 여기에 수면 상태가 겹치면 이러한 감각들은 대응하는 꿈의 영상들을 불러일으킨다. 반 에르크는 한 환자를 다뤘는데 이는 18살 소녀였다. 그녀는 호흡 곤란 때문에 잠들기만 하면 끔찍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의 증조할머니가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의 가슴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질식시키려 했던 것이다. 또한 깨어있을 때 무의식에 머무르는 충동들 역시 꿈에서는 풀려나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이 때문에 이미 고대인들은 우리는 꿈속에서 깨어있을 때보다 더 비도덕적이다 라는 관찰을 남긴 바 있다. 몽유병은 대체로 병적인 상태와 결부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이 경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모든 분열이 내적 상태의 외적 투사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몽유자는 자신의 전반적 신체 상태에 따라 때로는 꽃으로 장식된 화사한 들판을 거닌다고 믿고 때로는 황량하고 끔찍한 지역에 있다고 믿는다. 전자는 몽유와 함께 수반되는 감각의 둔화와 고통의 완화에 따른 반대 감정의 효과에 해당하고 후자는 여전히 남아있는 감각적 잔여에 해당한다. 이러한 내적 상태는 자주 상징적 형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예컨대 어떤 몽유자는 건강할 때는 늘 신선한 장미꽃을 보았으나 불편할 때는 어두운 색깔의 악취 나는 튤립을 보았다. 베커의 몽유자는 어느 날 크게 지쳐 있었으나 잠으로 힘을 회복했고 그 두 상태를 서정적인 언어로 대조하여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내 하늘에 검은 구름이 걸려 있었고 내 들판의 풀은 모두 시들어 있었다. 이는 불길한 징조였다. 그러나 지금은 들판이 다시 푸르게 되고 넓고 무성한 풀잎들이 바람에 스치며 서로 신호를 보내듯 흔들리고 있다. 몽유자의 환영 속 풍경이 전반적 신체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개인의 분열은 대개 국소적이고 때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감각 자극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경련 상태에서 그렇다. 그때는 병자를 결박하려는 무시무시한 남성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고요한 간극에서는 수호령이나 인도자가 등장하여 그를 보호하고 위로한다. 이러한 의인화는 신체의 자연 치유력, 심지어 사용된 약물의 치유력에도 미친다. 예를 들어 금속물질이 담긴 박해 옆에서 잠든 한 몽유 소녀는 자기 수호령이 때로는 철로 된 갑옷을, 때로는 구리로 된 갑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곧 박해의 금속 효과를 형상화한 것이다. 수호령의 출현과 퇴장은 종종 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막달레나 벵거의 경우 그녀의 발작은 수호령의 출현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증상의 완화와 함께 그 수호령은 사라졌다. 그녀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여 그 수호령이 자신의 경련 성향을 없애주었고 앞으로는 다시는 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완화가 불완전하다면 꿈속에는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서로 다투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는 특히 이른바 빙의 상태에서 두드러졌다. 빠른 장면 전환 속에 급변하는 신체 상태가 얼마나 민첩하게 의인화되는지가 반영된 것이다. 고통이 줄어들면 그것은 곧바로 도움을 주고 적대적인 악령을 몰아내는 우호적인 인물로 형상화된다. 슐만은 평상시의 꿈에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검은 개를 보았는데 그 개는 자신을 괴롭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어진 몽유 상태에서 그녀는 그것이 단순히 상징적 표현, 즉 자신의 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주목할 만한 일인데, 왜냐하면 수면 상태가 더 깊어질수록 오히려 의인화에 더 기울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당장의 감각이 아니라 기억된 감각이 문제였고, 상태가 달라짐에 따라 비교와 판단이 가능해져 해석도 달라졌던 것이다. 슐린들러는 유사한 사례를 전한다. 그의 한 몽유자는 죽은 숙모가 들어오면서 환자가 목숨이 위태롭지만 나의 도움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더 깊은 몽유 상태에서는 그녀 스스로 그것을 단순히 자신의 상태를 의인화한 것, 즉 막연한 느낌이 환영으로 고양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이로써 분명해지는 것은 이러한 환영들의 주관적 의미는 서로 다른 상태의 차이를 의식할 때에만 파악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늘 꿈에서 깬 뒤에야 그 꿈의 영상들을 환상으로 인식하듯 말이다. 이와 같은 상태 변화에 따른 믿음의 소멸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생리학 교과서에서 마주치는 오해, 즉 우리가 꿈을 현실로 여기는 것은 꿈속에서 현실과 비교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오해를 낳았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옳다. 비교 기준이 존재할 때 착각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준이 없을 때에도 착각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꿈이 환상이라는 의식이 동반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는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항상 지속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꿈의 영상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런 이들은 꿈의 전개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며 예컨대 탑에서 떨어져 보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시험해 보는 것이다. 비교의 기준은 분명히 착각을 없애주지만 이는 보통 새로운 상태, 즉 각성 상태가 도래해야만 가능하다. 반대로 꿈속에서 이러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은 착각의 부정적 조건일 뿐, 곧 착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지만 착각을 적극적으로 발생시키는 긍정적 원인은 아니다. 이 긍정적 원인, 즉 꿈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드러나야 할 원인은 지금까지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로 미루어 볼 때 그 원인은 곧 심리생리적 문턱이다. 인간은 깨어있을 때나 수면이 심화된 상태에서나 언제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의 자각된 의식이 닿는 곳까지가 그의 자아이고 무의식에서 떠올라 이 문턱을 넘어오는 것들은 그는 비자아로 파악한다. 따라서 의식과 무의식의 이원성, 그리고 그것을 가르는 심리생리적 문턱이야말로 우리가 꿈을 실제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원인이며 동시에 드라마적 분열을 가능케 하는 원인이다. 이 분열과 착각은 심지어 비교의 기준이 주어져도 여전히 나타난다. 상태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주관적 환영을 객관적 사물과 혼동하며 환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분열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인물 안에서 동시에 두 존재를 보게 되는 수수께끼 같은 경험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감각 자극이 이전의 분열을 밀어내면서 보던 인물이 갑자기 모습을 바꾸기도 한다. 혹은 두 형상이 융합되기도 한다. 그러나 항상 그 분열의 경계선은 심리생리적 문턱이며 이 문턱이 끊임없이 이동함에 따라 새로운 경계와 새로운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몽유자가 회복되어 갈수록 그녀의 수호령이나 인도자는 종종 앞으로는 드물게 또는 짧은 시간만 혹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이는 곧 주관적 상태의 외적 투사라는 해석에 잘 들어맞는다. 또한 수호령이 등장하는 외적 상황 역시 이에 상응하는데 예컨대 어떤 몽유자는 험한 풍경 속에서 자신과 수호령 사이에 큰 협곡을 보고 건널 수 없다고 믿었다. 이는 회복까지 남은 시간적 간격이 공간적 상징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나 회복이 이루어지자
그녀는 수호령을 더 이상 협곡 너머가 아닌 평화로운 계곡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더 명확한 예로 베르너가 관찰한 한몽유자는 자신이 여행을 떠난다면 건강이 어떨지를 질문받았다.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내 알베르트는 내가 없으니 더 이상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찾아와 나를 최대한 도울 것이다. 이를 생리학적으로 번역하면 그녀가 자기 최면적, 자기 치유적 자극을 더 이상 직접 받지 못하더라도 그 효과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때로는 몽유자가 내적 감정에만 머물러 외적 투사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 베르너의 한 피험자는 자기 인도자가 늘 곁에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2달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의 형상을 보았고 그마저도 서서히 뚜렷해졌다.